안녕하세요, 고독한 전술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감독은요, 첼시의 레전드 미들라이커의 표본 현 첼시의 감독 프랭크 램파드입니다. 램파드 감독은 이제 감독 경력 2년을 채워가는 신입 감독 중 한 명인데요. 하지만 신입답지 않게 대단한 성과들을 이루어내고 있는 감독입니다. 그의 똑똑한 지능이 감독 생활에 도움이 됐을까요? 신입 감독에다 영입 금지를 당한 첼시를 리그 중단 기준으로 챔스권이 4위에 안착시키며 눈부신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뒷부분에 또 나오겠지만 부임 초기만 하더라도 아브라모비치 구단주는 이번 시즌은 영입 금지가 있기 때문에 성적이 좋지 않아도 소기의 성과만 보여준다면 경질을 안 시킨다고 했을 정도로 보드진 내에서도 엄청 큰 기대를 했던 감독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첫 경기 맨유에게 4대0 대패를 당해버렸는데요. 이후에 리버풀한테 지고 레스터한테마저 비기며 불안한 행보를 보였지만 이내 전술을 빠르게 팀에 녹여내며 신입 감독치고 엄청난 성과를 보여주었기에 앞날이 더 궁금한 감독 중 한 명이 아닐까 해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프랭크 램파드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프랭크 램파드는 1978년 6월 20일에 영국 롬포드에서 아버지 램파드와 팻 램파드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램파드라 부르는 이유는 둘 다 프랭크 램파드이기 때문인데요. 이 둘은 미들네임이 조금 다릅니다. 아버지는 프랭크 리차드 조지 램파드, 아들은 프랭크 제임스 램파드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램파드가 축구선수가 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부분이 바로 아버지의 직업인데요. 아버지 램파드는 웨스트햄에서만 550경기 이상을 소화한 레전드 선수였고, 램파드의 이모부는 잉글랜드의 유명한 감독 해리 레드냅입니다. 때문에 어린 아들 램파드의 어린 시절은 학교와 축구가 전부였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램파드는 IQ 150이 넘는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었고, 이 때문인진 모르겠지만 학업 성적도 매우 우수했는데요. 좋은 성적을 가진 램파드는 어린 시절부터 축구를 즐겼지만 학업에 조금 더 치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때문에 영국의 중등교육 시험인 GSCE 상위 100위 안에 드는 명문학교를 다녔고, 졸업시험이라 할 수 있는 GSCE에서 A+를 맞는 등 말 그대로 엄친아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 축구선수를 해야겠다는 터닝포인트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학교에서 실시한 학생들이 되고자 하는 직업설문조사입니다. 축구를 사랑했던 램파드는 역시 축구선수라고 적어냈습니다. 하지만 영국에서 축구란 매우 사랑받는 스포츠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반면 서민 스포츠라는 이미지가 상류층에는 강했습니다. 때문에 명문사립학교의 선생님은 축구선수는 직업이 아니라고 말하며 300명의 축구를 배우는 아이들 중 단 한 명이 될 수 있는데 그중 한 명이 너가 될 수 있겠니라고 물었고, 램파드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램파드의 대답을 듣자마자 같은 반 학우들은 웃었는데요. 이에 그는 GSCE 시험이 끝나자마자 학교를 그만두고 축구에 전념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램파드가 16살이 되는 1994년이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축구를 입문했지만 운동선수의 유전자를 무시할 수 없었고, 때마침 코치 생활을 하고 있던 아버지를 따라 웨스트햄 유스팀에 입단을 하게 됩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축구에 전념해야 됐고, 덧붙여 늦은 나이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는 더욱 열심히 노력하며 축구를 배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10년이 넘게 같이 뛸 동료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동료의 이름은 바로 존 테리. 존 테리는 램파드보다 훨씬 빠른 1991년부터 축구를 전문적으로 시작했고, 이 둘은 94년부터 95년까지 웨스트햄 유스로서 같이 경기를 나섰습니다. 이후 존 테리는 웨스트햄을 떠나 첼시 유스로 둥지로 옮기게 되었고, 램파드는 아버지와 이모부가 있는 웨스트햄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1년간 유스 생활을 보낸 램파드는 늦은 나이에 축구를 시작했음에도 명석한 두뇌와 운동선수 집안의 유전자, 끈질긴 노력으로 무섭게 성장하여 웨스트햄 최고의 유망주 중 한 명이 되었고, 다음 해인 1995년 정식 프로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후 어린 유망주 선수에게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임대를 떠나게 되는데요. 그렇게 1995년 10월 스완지로 임대를 떠나며 3개월의 짧은 임대 생활을 보내게 되고, 짧은 임대 생활 중에서도 9경기나 뛰며 그의 특급 재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임대에서 돌아오자마자 바로 선발 출전하며 프로 데뷔를 이루어냈지만, 이후 좀처럼 기회를 받지 못하다 5월에 교체 출전을 하며 95-96 시즌 두 번의 짧은 1군 무대를 경험했는데요. 이후 다음 시즌에는 시즌 첫 경기에 바로 출전을 하며 주장급 선수로 도약했습니다. 하지만 팬들의 눈에는 램파드 선수는 그저 눈의 가시와 같은 선수였는데 뛰어난 활약을 펼치지 않았음에도 주전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램파드와 이모부 해리 레드냅의 낙하산을 탄 선수라며 많은 비난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같은 팀 동료였던 리오 퍼디난드 선수가 웨스트햄 팬들에게는 복덩이였기에 이 둘은 많은 비교를 당해야만 했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997년 다리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하며 3월에 시즌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선수 시절 내내 철강왕으로 유명했던 램파드는 어린 시절에도 뛰어난 회복력을 보이며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완벽하게 돌아와 시즌 첫 경기를 교체 출전하였고 출전 1분 만에 데뷔골을 넣으며 팬들의 비난을 어느 정도 잠재웠습니다. 이후 팀을 떠나는 2001년까지 매 시즌 30경기 이상씩 뛰며 웨스트햄의 핵심 선수로 출전했고 98-99 시즌에는 시즌 정경기 출전과 더불어 웨스트햄이 5위를 차지하는데 많은 공헌을 하게 됩니다. 이런 눈부신 성과에 구단은 그를 잡기 위해 바로 장기 재계약을 제안했고 이 램파드는 곧바로 응하며 2005년까지 계약을 연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시즌인 99-00 시즌부터 그의 득점력이 살아나기 시작했고 리그에서 9골, 기타 컵대회 등에서 5골을 기록하며 미들라이커의 탄생을 프리미어리그에 알리게 됩니다. 이 기록은 우승권 구단이 아닌 웨스트햄에선 상당한 득점이었고 팀 내에서는 득점 3위에 해당하는 대단한 기록이었기에 많은 클럽들이 그를 주목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장기 재계약과 더불어 리그 9골까지 기록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램파드에게도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00-01 시즌 램파드 개인적으로는 이전과 같은 훌륭한 시즌을 보냈지만 팀 성적이 매우 안 좋아졌는데요. 5위를 기록했던 웨스트햄은 시즌 내내 10위 밖의 순위권에 위치했고 결국 강등권 바로 위인 15위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책임으로 그의 이모부가 팀을 떠나게 됐고 그와 같이 왔던 아버지마저 짐을 싸게 됩니다. 이후 안 좋아진 성적에 감독 경질을 했음에도 분이 풀리지 않은 팬들은 다음 비난의 화살을 램파드에게 돌렸고 때문에 그는 2002년 6월 121억이라는 당시에는 상당한 금액으로 팀을 떠나 첼시로 입단하게 됩니다. 당시 첼시의 감독은 라니에리, 하지만 램파드를 너무 비싼 금액에 데려왔다고 여론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01년 8월 19일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데뷔를 치루었고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레드카드를 받아 한 경기 출장 정지를 제외한 나머지 리그에서 모두 출전을 하며 입단 첫 시즌 만에 첼시의 핵심 미드필더로 자리잡게 됩니다. 덧붙여 이때 웨스트햄의 유스팀 동료였던 존 테리와 제휴를 하게 되는데요. 첫 시즌 만에 5골을 넣은 램파드는 다음 해에도 한 경기도 빠짐없는 리그 정경기 출전을 하게 되지만 이전과 비슷한 6골을 넣어주었고 그에 반해 팀 성적은 지난 시즌 6위에서 2계단 오른 4위에 안착을 하며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따내게 됩니다. 유 2003년에 현 첼시의 구단주 로만 아브라모비치가 경영난을 겪고 있던 첼시의 모든 빛을 청산하고 인수를 하게 되는데요. 03-04 시즌부터 그의 득점력이 본격적으로 무르르기 시작하면서 리그 정경기 출전은 물론이고 리그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게 됩니다. 성적도 당시 첼시치고 우수한 프리미어리그 준우승, 챔스 4강 진출을 기록하는데 강력한 공을 세우게 되지만 기훈의 감독 라니에리는 나쁘지 않은 성적을 냈음에도 구단을 떠나야만 했고 포르투에서 챔스 우승을 거머쥐고 온 스페셜한 무리뉴를 새 감독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무리뉴 체제에서도 램파드는 중원의 핵심 미드필더였고 덧붙여 램파드의 득점력은 더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04-05 시즌과 05-06 시즌에 램파드는 개인 커리어 최초의 우승과 구단 최초 프리미어리그 연속 우승을 해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무리뉴가 오면서 첼시는 안정적인 수비 라인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지만 자칫하면 불안정한 공격력이 문제가 될 수 있었는데 전방의 3명의 톱자원들이 뛰어난 플레이를 보여주었고 2선에서 박투박으로 뛰지만 마치 스트라이커나 공미와 같이 엄청난 오프더볼 움직임과 슈팅력으로 득점을 지원해주는 램파드가 있었기에 엄청난 수비력과 공격력을 갖춘 팀이 될 수 있게 되었고 이 때문에 두 번의 프리미어리그 우승이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덧붙여 이 두 번의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하는 동안 3시즌 연속 38경기 정경기 출전 기록을 세웠고 더불어 시즌 20골을 기록하는 등 웬만한 스트라이커와 같은 골수를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시즌 체의가 끔찍한 부상으로 시즌을 거의 날리게 되고 존 테리도 부상으로 빠지게 되면서 탄탄했던 수비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램파드는 또다시 시즌 20골이라는 대기록을 세웠지만 맨유에게 밀리며 우승을 하진 못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드록바와 로벤, 더프 3인방의 득점력과 램파드의 뛰어난 활약으로 컵대회 더블을 기록하는 등 나쁘지만은 않은 시즌을 보냈습니다. 이후 07-08 시즌 불화설과 성적 부진이라는 이유로 무리뉴가 팀을 떠나게 되었고 본인 또한 부상으로 이전과 같은 많은 출전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은사였던 무리뉴가 떠나고 시즌 말미에 어머니까지 돌아가시며 개인적으로 힘든 시즌을 보냈던 램파드였지만 첼시가 챔스 결승에 올라가는데 많은 힘을 보태게 되고 결승전에서 동점골을 넣는 등 쏠쏠한 활약을 펼쳐주게 됩니다. 하지만 존 테리의 아넬카의 실축으로 비기어의 문턱에서 좌절을 맛봐야만 했는데요. 시즌이 끝난 후 인테리에 있는 무리뉴에게 이적 제안을 받았지만 이를 거절하고 첼시와의 장기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팀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부상에서 완벽하게 돌아오며 08-09 시즌 한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경기에서 정경기를 출전하였고 뛰어난 찬스 메이킹과 득점력을 보여주며 리그 우승은 해내지 못하였지만 FA컵을 한 번 더 들어올리며 소기의 성과를 이루게 됩니다. 이후 AC 밀란에서 성공을 만끽하고 잉글랜드에 진출하게 된 안첼로티가 첼시에 부임하게 되고 챔스에서 좋은 성적을 볼 줄 알았던 첼시는 엉뚱하게 리그 우승을 해내게 되는데요.
리그 우승을 하게 된 0910 시즌은 램파드의 개인 커리어 기록에서 최다골을 집어넣은 시즌으로 무려 리그 36경기에 출전하여 22골을 기록하게 됩니다. 공격수가 아닌 미드필더로 뛰면서 거기다 30이 넘는 나이에 저런 스탯을 찍는다는 것은 가히 경이로운 기록이었고 말도 안 되는 득점에 가려졌지만 리그에서 14도움을 기록하며 말 그대로 최고의 시즌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최고의 자리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인공은 어김없이 공경에 처하듯 0910 시즌의 주인공이었던 램파드는 다음 시즌 탈장 수술을 받으며 다소 아쉬운 경기력과 스탯을 기록하게 되었고 첼시에서 두 번째로 30경기 이하의 출전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많은 기록을 세우기도 하는데요. 이 시즌에 첼시 역사상 5번째로 득점이 많은 선수가 되었고 첼시의 1000번째 골의 주인공이 되면서 각종 구단의 기록들을 수집하게 됩니다. 이후 대망의 11-12 시즌 리그 30경기 출전을 하여 11골을 기록하면서 앙리를 뛰어넘는 9시즌 연속 두 자릿수 골을 기록한 데다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해내며 그의 선수 커리어는 정점에 올라섰습니다. 리그와 국내 컵대회를 포함해 유럽대학연 트로피까지 들어올리며 들어올릴 수 있는 클럽 트로피는 다 들어올렸고 개인 커리어마저 여타 미드필더와 비교 안되는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는데요. 다소 아쉬운 점은 리그에서 6위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리그 6위임에도 다음 시즌 챔스 우승자의 자격으로 챔스 진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팀은 계속된 부진이 이어졌고 챔스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굴욕적인 기록과 리그, 커뮤니티 실드, FA컵, 리그컵 모두 우승에 실패하며 첼시나 램파드 둘 다 아쉬운 시즌을 보내야만 했는데요. 하지만 9시즌 연속 두 자릿수 골 기록을 10시즌으로 가로치움과 더불어 첼시의 최다 득점자를 차지한 것을 위안으로 삼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 이후부터 점점 피지컬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13-14 시즌은 기량하락이 눈에 보이며 10년 만에 리그 두 자리 득점을 해내지 못하며 아쉬운 시즌을 보내야만 했는데요. 덧붙여 기량 하락이 보임에도 주급 2억을 고수하게 되면서 결국 이 시즌을 끝으로 첼시의 레전드 램 반장은 팀을 떠나게 됩니다. 13시즌을 첼시를 위해 뛰었던 램파드는 30대가 훌쩍 넘는 나이임에도 1-4-1로 시즌 맨시티로 이적하게 되었고 시즌 초반 첼시와의 경기에서 동점골을 기록하며 EPL의 모든 팀들을 상대로 골을 기록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물론 친정팀이고 10년이 넘는 세월을 보냈던 팀이기에 셀레브레이션을 하지 않고 위의 기록에도 좋아하는 기색을 보이지는 않았는데요. 30대 중후반이 된 램파드는 나이가 무색해지는 32경기 출전과 6골의 득점을 해내며 계약상의 잡음이 있었지만 미국의 메이저리그 사커로 한 시즌 만에 팀으로 옮기게 됩니다. 2015 시즌, 2016 시즌 총 2시즌을 보내게 되고 결국 2017년 2월 2일 21년간의 기나긴 선수 생활을 뒤로하고 현역 은퇴를 선언하게 되는데요. 그의 개인 통산 커리어는 913경기 274골,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아기로 선수가 치고 올라오며 순위가 밀렸지만 177골을 기록하며 역대 5위의 대기록을 기록하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그가 공미나 스트라이커가 아닌 중앙 미드필더로 위에 대기록을 세웠다는 점과 득점력에 가려졌지만 프리미어리그 통산 102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역대 4위의 기록도 함께 보유한 그야말로 잉글랜드의 전설적인 미드필더 중 한 명이 바로 램파드였는데요. 하지만 나이로 인해 결국 그라운드로 떠나게 되었고 이후 지도자 수업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가 2017년 은퇴를 선언한 후 지도자 코스를 시작한 곳은 자신의 고향이나 다름없는 첼시. 첼시에서 U18 비공식 코치직을 맡으며 첼시의 어린 유스들을 상대로 지도자의 근본을 쌓다가 뜬금없이 2018년 5월 31일 챔피언십 소속의 더비 카운티의 감독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은퇴한 지 약 1년 3개월 만에 감독직을 맡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감독으로서의 재능에 의구심을 가졌고 과연 감독으로서의 역량이 충분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더비 카운티 팬들의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램파드는 더비 카운티의 감독을 맡은가 동시에 첼시의 어린 재능 있는 선수들인 메이슨 마운트와 미카엘 토모리를 데려오고 리버풀의 해리 윌슨을 데려오며 더비 카운티의 평균 역량을 확 낮추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 아쉽게 승격에 실패한 데다 재능 있는 선수를 데려왔다 할지라도 아직은 어린 선수들, 덧붙여 새로운 감독이 신입 감독이라는 점까지 자칫 잘못하면 최악의 시즌을 보내게 될 줄 알았던 더비 카운티는 개막전에서 승리를 따내며 팬들의 의구심은 안도로 바뀌었고 첼시 시절 은사 무리뉴가 지도하는 맨유와 리그컵에서 대등한 경기력도 모자라 승리까지 따내자 안도는 열광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후 승격권인 6위에 아슬아슬하게 더비 카운티를 올려놓으며 팬들의 많은 기대를 모았고 3위 리즈와의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승리를 따내며 신입 감독치고 훌륭한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스톤 빌라와의 두 번째 승강 플레이오프 경기 2차전에서 2대0 패배를 당하며 결국 아쉽게 승격에 실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때마침 첼시의 사리 감독이 유벤투스로의 이적이 확정되었고 이후 감독 물색을 하던 중 챔피언십에서 승격은 못했지만 감독 커리어 첫 시즌임에도 놀라운 성과를 보여준 램파드에게 첼시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전부터 첼시에게 감독직 제안이 온다면 팀을 떠날 것이라 말했던 램파드는 더비 카운티를 떠나 19-20 시즌 첼시의 지붕을 잡게 됩니다.
첼시의 지휘봉을 잡은 램파드는 이후 자신이 임대했었던 마운트와 토모리를 1군에 올리며 적극적인 유스 기용 의사를 내비치게 됩니다. 영입은 없었지만 아쉬웠던 선수들을 대거 정리했고 미리 영입했던 퓰리시치와 임대로 뛰면서 신규 로스터 등록이 필요 없는 코바치치를 영입함과 더불어 아스톤빌라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 에이브러햄을 복귀시키며 한층 젊어진 첼시 스쿼드를 구축했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시즌 첫 경기에서 맨유에게 4대0 대패를 당함과 더불어 2라운드 홈 경기에서 불안한 경기력으로 레스터한테마저 비기며 다소 불안한 출발을 보였습니다. 때문에 이 시절 램파드를 향한 비난의 여론이 많았는데 감독 경력이 짧은 것부터 시작해서 전술이 무슨 축구를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며 첼시 팬을 비롯한 많은 영국 언론사들의 집중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3라운드에 첫 승을 얻으며 불안했지만 다소 안정적인 모습을 찾아나가게 됩니다. 이후에 6연승을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겨울이 들어서면서 들쑥날쑥한 경기력을 보여주게 되는데 챔스권 주변의 팀들이 같이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재 리그 4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슬아슬한 4위이긴 하지만 프리미어리그 첫 시즌임에도 챔스권에 위치함과 더불어 자신의 전술색을 첼시에 완벽하게 입혔고 덧붙여 팀 운영의 철학이 보이는 감독이기에 앞으로 많은 기대가 되는 감독입니다. 다만 중요한 건 램파드가 이러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로만 아브라모비치의 기분에 의해 이후에 경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첼시에서 장기적인 감독 생활을 할 수 있을지 의문점이 들기도 합니다. 램파드의 집안이 축구선수 커리어로도 대단한 집안이지만 감독으로도 대단한 집안이기에 과연 램파드의 감독 생활은 어떨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감독 중 한 명이라 생각합니다. 덧붙여 전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번 시즌 별다른 영입 없이 챔스권을 기록한 것은 유스 선수들의 잠재력이 터진 점도 한몫하지만 그의 전술도 첼시의 성적에 한몫한다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첼시의 전술과 관련된 영상에 더욱 자세하게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램파드 감독은 무리뉴식 433을 현대화된 방식으로 탈바꿈시킨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무리뉴식 433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수비를 지향하면서 강력한 역습을 가지고 가는 전술인데 램파드 감독의 433은 수비를 조금 포기하더라도 라인을 끌어올려 쇼카운트를 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덧붙여 조르지니오를 활용한 후방 빌드업을 통해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가져감과 동시에 점유율 또한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점유율을 넘겨줬을 때 강한 압박을 통해 볼을 재탈취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방의 핵심 인물로 조르지뉴가 있다면 전방의 핵심 인물로는 메이슨 마운트가 있습니다. 램파드 감독은 공격 진행 시 전술 이해도가 높은 마운트를 적극 활용하여 좌우 스위칭 플레이를 가져가며 상대 수비에 혼란을 야기시키는 모습들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아쉬운 점은 수비력이지만 애초에 영입이 금지된 상태로 시즌을 시작했기에 다음 시즌 램파드의 입맛대로 영입이 가능하다면 앞으로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더욱 자세한 전술과 선수들의 활용 방법, 포지션들의 역할 등은 위에 카드에 등장하오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미들라이커로 역대급 득점력과 어시스트를 갖춘 선수, 첼시의 레전드 램반장, 이제는 새롭게 감독으로 첼시의 역사를 써내려갈 프랭크 램파드의 이야기였습니다.